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생들의 엑소이자 BTS 입학식 그날의 아이돌 이화여대 남성 교수 중창단 최기준, 이상돈, 황규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이제 해주시죠. 저는 남성 교수 중창단의 단장 겸 헤드헌터 컴퓨터공학과의 최기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남성 교수 중창단에서는 테너랑 그다음에 안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네. 교수님. 야, 방금 인사가 이렇게 저는 이제 베이스 파트 맡고 있고요. 가사 정리 뭐 이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교라고 합니다. 우리 그 앞에 계신 분들도 같은 중창 단원들이신데, 반갑습니다. 지휘와 편곡, 노래 담당 한국음악과 원영석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원영석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음악대학에서 합창 지휘를 담당하는 박신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성 중창단에서 솔선수범 역할을 맡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김인환입니다. 남성 교수 중창단은 어떻게 결성이 된 건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저도 입학한 때가 이제 1992년도인데 그러셨군요. 그때에 이화여대 교수 성가대가 이제 처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성가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1997년도에 마음이 맞는 분들이 같이 한번 모여서 해보자. 그럼 우리들끼리 한번 중창을 한번 하면서 다른 노래들도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어떤 뜻에서 한번 뭉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뭉치게 되신 거군요. 매해 입학식 무대를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뭔가요? 이제 그때 과연 어떤 곡이 가장 이제 선곡이 중요하니까. 잘 떠오르는가가 중요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원영석 선생님께서 제일 아마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 있습니다. 매해 또 입학식에 이게 선곡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곡을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여쭤보는데 다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입학식은 2월에 있으니까 예. 전년도에 가장 인기 있고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곡이 뭘까 이제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그 해 뭐 연말에 있는 가요 대상 이런 프로그램에서 총정리하는 그런 결산의 거기서 자리에. 이제 좀 저희가 할 만한 거 뭐 이렇게 항상 선곡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받는 걸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끝까지 남았던 두 곡이 이제 넥스트 레벨하고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K마마 두 곡이었는데 Yes I be your woman Yes I be your baby Yes I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헤이마마는 도저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안무가 아니라서 일단 헤이마마 서두를 강한 분이 치고 나가셔야겠네요. 그렇죠. 이거 무대부터 꺾고 시작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쉽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넥스트 레벨을 딱 처음 이렇게 선곡이 되고 들으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노래 참 멋있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 그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 들어봤죠. 그럼 좀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난감하죠. 네. 가사를 저희가 그래도 이 상황에 좀 맞게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가사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이제 아무래도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봐야죠.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그런데 그 넥스트 레벨은 찾아보니까 이게 뭐 SM만의 독특한 세계관에 있죠. 기초를 해서 예. 뭐 블랙 맘바가 어떻고 메타버스 얘기도 나오고 아바타 얘기가 나오고 이게 광야가 코스모. 성경에 있는 광야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영상에서만 봤던 화제 입학식 무대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부탁을 한번 부탁드려도 드려보죠. 될까요? 박수로 청해서 한번 좀 저희가. I'm on the next level, next level. 이화의 새내기들 내 손을 놓지 마라. 이화는 나의 무기. 내 광야로 걸어가. 아란의 홈그라운드 위협에 맞서서 지켜라. 우리 이화의 손을 잡아. 난 절대 포기 안 해. I'm on the next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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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시겠네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몇 대몇 아저씨, 블랙박스 아저씨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대 몇 아저씨, 블랙박스 아저씨, 한문철 변호사님이십니다. 주변에서도 좀 얘기 많이 하지 않으셔서 유퀴즈 한번 섭외 올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주변에서 왜 안 나가세요? 그러길래 안 부르니까 안 나가니까 안 부르니까. 올해 저희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맞으시는 거죠? 설렁탕 전문하면 설렁탕만 팔죠. 네네네. 저도 교통사고 소송만 하니까 전문이 맞습니다. 맞군요. 아니 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무려 138만. 유튜브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예. 기존 방송에 조금 약간 불만이 좀 있으셨다고. 제 코너가 위클리 코너가 이제 계속 있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럼 나중에 방송 나올 때는 제가 의도한 포인트가 빠져요. 편집을 하니까. 예, 그건 이제 시간에 맞추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시간에 맞추죠. 제가 방송국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뉴스 시간이나 한 15분 코너에. 근데 거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하려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럼 나 왜 불렀어요? 안 되겠다. 그럼 정확하게 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고 시간에 부여받지 말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하루에 블랙박스 제보가 얼마나 들어오시는지. 7, 80개?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이제 직접 당한 교통사고 블랙박스도 공개를 하셨다는데 이게 일단 한번 볼까요? 제가 당한 거요? 예. 이분이 유료 주차장 주차 관리 아저씨. 예. 차 우리 일행 차를 같이 타기로 했는데요. 예. 네, 저분 차 타고 저는 저 나가는 차를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뒤돌아 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아이고 이런 저때 저 다시 보세요. 저 바로 옆에 제 머리 뒤에 뭐가 있나요? 저 머리 옆에 벽 아니에요, 벽? 벽이 아니라 주차. 계단 아우, 그럴 뻔.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네. 거기에 머리 붙였으면 저희 지금 없죠. 저 정말 위험했던 상황인데요. 아니 너무 위험한데요 지금. 예. 진짜 운이 좋았어요. 어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사실 그래서 아무리 운전을 이렇게 숙달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늘 좌우 이 전방 후방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차가 천천히 좌회전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 오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살짝 붙였어요, 옆으로. 네. 근데 넘어졌어요. 살짝 붙였는데 진짜 부딪히면 뭐 진단도 안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망했어요. 왜요? 넘어질 때 어떻게 붙이는지가 중요한데요. 넘어지면서 우리 화단 턱에 딱 붙였습니다. 여기서 콩! 넘어질 일이 전혀 아닌데 스마트폰 하고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이걸 붙잡다가 아이고. 저는 저기서 지금 팔이 먼저 네네네. 짚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거 중요한 거 주로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그 100만 원 넘잖아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스마트폰일 겁니다. 그걸 지키시려고 하다가. 이거 지키다가 그래서 스마트폰 여러분들 걸으실 때 차가 없는 곳에서는 괜찮아요. 차가 다니는 곳에서 있는 스마트폰은 곳에서는. 주머니에 넣으세요. 우회전 할까 말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없을 때는 그냥 가도 된다고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까지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정지하도록 7월 12일부터 바뀌죠. 이제 네. 무조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군요. 그게 좋죠. 만약에 누가 뛰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볼까요? 자, 저기 빨간불이에요. 네. 자, 보행자 한 분이네요. 한 분 건너시고 이제 없어요. 잠깐 섰어요. 네.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다가 어이구. 네, 저분이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깜빡 하니까 빨리 뛰어오신 거예요? 뛴 거예요. 저거 신호 위반이다, 아니다.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처벌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면은 우회전하더라도 괜찮은데. 단속되진 않아요. 사고 나면 독박 써요, 독박. 신호 위반 사고예요.
아까 그 사고 12주 진단 나왔어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녹색일 때 보행자 없네. 그냥 가도 되겠지.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되신 건지. 우연히 제가 책을 한 권 써냈는데요. 제가 이제 군복무 법무관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이거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해서 쓴 게 교통사고의 법률 지식이라는 책인데요. 그게 최초의 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좀 뭐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 책으로 인해서 한문철 그 변호사면 교통사고 전문가다. 그런 남들이 그러더라고. 저는 아니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변호사 개업한 다음에 처음에는 형사 사건을 많이 했었습니다. 형사 사건이요. 근데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안 맞아요. 예, 좀 약간 회의도 들고 그러던 중에 제가 알고 지내던 그 모 보험사, 이제 버스 공제조합에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걸었을 때 보험사 측 변호사로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 소송 준비를 다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소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서울에서 재판하는 거는 거의 다 제가 맡아서 진행했죠. 국제통역사로 31년째 활동 중이고요. 교수로 20년째 재직 중인 통역사 임종영입니다. 불러주셔서 그러시군요.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하셨는데 이제 국제회의 통역사는 어떤 일입니까? 보통 국내에서는 동시통역사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동시통역 그 자체는 통역 기법 중에 하나고 국제통역사는 순차, 수행, 위스퍼링, 동시통역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차 수행.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뭐 통역을 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순차 통역하면은 변사가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말을 제가 노트 테이킹을 하고 노트 테이킹이 끝나자마자 바로 통역을 하는 거고, 위스퍼링 통역은 뭐 현장 시찰을 한다든지 제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귓속말을 속삭이면서 예, 맞아요. 동시에 뉴스에 가끔 통역을 나오잖아요. 네. 해외 정상이나 뭐 귀빈들 오셨을 때. 네. 이렇게 하고 동시 통역은 세미나나 심포지엄에서 통역 부스 안에 들어가서 헤드폰을 착용을 하고 동시에 그 말을 다른 언어로 통역을. 그 유엔에서 보통 이게 그 귀에다가 이렇게 한쪽 끼고 끼고 계신 있을 거. 때 한 장소에서 그걸 해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그러니까 뭐 국제적인 현안에 관한 그렇죠. 그 단어들 이런 것들을 진짜 평소에 공부해두지 않은 흔히 말하는 고급 용어잖아요. 고급 용어. 이거 잘 모르죠. 줄임말도 굉장히 많고. 네. 예. 그런 것들을 다 평소에 알고 계셔야 그런 것들이 좀 통역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공부를 하고 용어도 익혀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아침에 뭐 영어 뉴스 같은 거 들으시면 다 그냥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국어 뉴스를 항상 듣고 그다음에 신문을 보고 네. 그리고 아리랑 뉴스를 다시 보면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도 보고 그것도 또 보시고. 네, 그리고 이동할 때 뭐 뉴스도 듣고 이렇게 오디오 솔직히 저 아리랑 그 방송을 이렇게 잠깐 본 적은 있지만 샬라샬라 빨라빨라 샬라가 뭐야? 조셉 샬라. 와 진짜. 너무 어려워요. 국제회의 통역사 중에서 이제 세계 국제회의 통역사 협회에 가입된 분은 통역사님을 포함해서 국내에 딱 12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가입이 굉장히 좀 어려운가 봐요. 일단 국제일을 150회 이상 해야지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협회 소속으로 통역사로 활동한 지 5년이 넘는 세 분이 제 통역을 듣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명단에 올라가면 60일 동안에 고객사나 회원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인정이 됩니까? 네. 통역사님이 국제회의 통역사이자 우리나라 정부기관 최초의 1호 통역사라고. 네. 1호 통역사가 이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제가 대학원 졸업시험을 막 마쳐자마자 얼마 안 돼서 걸부전이 터졌어요. 맞아요. 이라크가 오늘 새벽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해서 쿠웨이트 전역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CNN 동시 통역을 생중계로 해야 될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추천해서 그때 하셨던 게 통역사님이세요? 네.
기억이. 기억이 나죠. 91년도 걸프전은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네네네.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TV로 최초로 그 전쟁 상황이 중계됐던 게 그 걸프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CNN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CNN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그 걸프전을 생중계하면서.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뉴스 화면에 어떤 분이 계속 통역을 하셨거든요. CNN 뉴스룸을 연결합니다. 걸프 전쟁은 현대 첨단 기술이 응용된 신무기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위성은 통신 체제를 혼란시키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더불어 자료도 수집하게 됩니다. 그분이 지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니 저 그때도 궁금해. 야 저분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길래 지금 저 생중계로 되는 저 앵커의 말을 그분이 이분이시군요. 예. 그때 동시통역.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동시통역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경제가 부흥하면서 통상 협상 같은 게 있어지면서 정부 부처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학교 폭력과 싸운 27년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명예 이사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저 푸른나무재단은 좀 어떤 곳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원래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의 이름을 폭력을 빼고 그냥 푸른나무 재단으로 해서 더 활동 범위를 더 넓히신 넓고 거군요. 예. 문화적인 활동으로 바꾸기로. 지금 내 얼굴을 합성을 해서 사안 처리 절차 먼저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똑같이 하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된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근데 이렇게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런 1995년, 그러니까 27년 전에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이 16살 때, 고1 때 네. 학교 폭력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마감했어요. 아드님께서요? 너무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 뒤로 모든 직장을 벗고 나와서 이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 뛰어들게 됐죠.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뭐 죽음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얼마나 그 가슴 아픈 부모로서 힘든 일인데, 그리고 뭐 교통사고나 병으로 잃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또 죽은 게 아니라 5층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동차가 떨어져서 다시 걸어가지고 아파트 앞쪽으로 다시 걸어 올라와서 다시 몸을 투신해서 그 스스로 16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 아들을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듯이 묻고 살게 된 계기가 됐죠.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 출장 기내도 그날 6월 6일이었어요. 95년도 6월 6일 현충일 날 또 출장 가요. 뭘 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 5층에 불러서 대현아 아빠 뭐 좀 갖다 줄래? 그런데 대현이가 그걸 갖고 왔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야 힘내. 그렇게 하고 저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나갔고, 나중에 돌이켜 그걸 짚어보니까 우리 대은이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날 그 밤에도 6월 8일 날 대은이가 투신을 했는데 6월 8일 날 낮에는 자기 엄마가 수퍼를 보는데 수퍼를 찾아와서 엄마가 물건 산 것을 이렇게 조용히 들어서 집에다가 그 물건을 놔주고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그게 엄마에 대한 마지막 자기 나름의 효도가 아니었던가. 그 전까지는 아드님이 뭐 어떤 상담을 요청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핵심을 몰랐고, 옷이
구겨져 오고 흙 찢어져 오고 흙을 묻혀 오고 안경이 부러져 오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와서 태어난 도대체 왜 얘가 덩치가 커요. 얘가 저보다 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운동도 잘하고. 태연이의 팬클럽이 있었어요. 5개나 있었는데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네. 근데 그 상급생들로부터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6개월을 지나다가 깡패들한테 걸려서 맞았다.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핑계만 대서 제가 파출소 가가지고 내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치안이 어떻게 돼서 우리 이렇게 아들을 자꾸 맞고 다치고 오느냐. 태연이는 그게 아니고 그 밤에 삐삐가 오면 풀려 나가서 뭐 놀이터에 가서 또 노래방 가서 그렇게 많이 힘든 시간이 계속 반복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학에서부터 몇 달이 이렇게 지속된 거죠. 가해자들은 그 처벌을 안 받았습니까? 그러기 전에 또 우리 대은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또 그 애들이 가해자들이 엄청 팼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그 친구분들을 또 내가 이제는 이건 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가 얘들을 내가 없애버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주고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한국을 뜨겠다. 그래서 한 명씩 그 빵집에서 만나서 직접 만나셨습니다. 직접 하나씩 만나서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걔들이 발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고 내가 복수를 하려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내가 또 악순환해서 얘를 처벌하고 한국을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늘에 맡기자. 하늘이 알아서 얘들을 처벌해주고 나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우리 아들 같은 죽음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잘 운영해서 제2의 대연이, 제3의 대연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된 거죠.